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머니 트렌드 2024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부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로 관통되는 그런 핵심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 내용 몇 가지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인데, 미국과 중국이 드러내고 갈등을 빚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 때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엄청 부과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갈등을 빚게 됐는데,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공계 졸업생의 숫자, 그 숫자가 중국이 미국보다 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미국과 중국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거야. 중국의 패권 가능성은 0%에 수렴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0%로 수렴을 한다. 그 이유는 국제 협업에 있어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 중국이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미국이 수출 통제 리스트로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싹을 막 다 잘라버리고 있고, 중국도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간 협업의 한 축을 담당하자, 이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우리 중국 내에 구축을 하자, 이게 제조업 2025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0%에 수렴한다,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중국이 다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구 개발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R&D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을 활성화해서 최근 20년 이상 사실은 상당히 발전을 한 거거든요. 10,000불에서 30,000불 이상으로 넘어왔고, 물론 경제가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상당히 올라왔죠. 두 번째는 독점과 과점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중국이 히토류 정도 빼놓고는 독점하거나 과점하고 있는 품목들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서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그 원가는 너무너무 싸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원가를 알면서도 그 비싼 애플을 구입을 하죠. 바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그 개인의 로열티,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려면 소프트 파워가 강해야 되는 거야. 국가 이미지가 좋다던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비호감, 이런 것들을 많이 얻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혁신 성장하기가 어렵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또 최근 20,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K-팝이라든가 K-컨텐츠. 그래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흥미로웠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미국일까 요즘엔 중국인가 싶었는데, 이 책에서는 중국이 0%로 수렴한다. 물론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흥미롭게 느껴지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 프리미엄인데, 요즘에 당근 마켓 등을 통해서 중고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중고다, 이런 정도의 인식, 또 중고라는 한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의류 시장인데, 의류 시장에서 중고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의 10%를 현재 중고 의류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패스트 패션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 일단 가치 소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너무 비싸요. 중고는 싸게 살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자원의 순환, 환경적인 면에서도 중고 이용은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희소한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경우에는 최고급 백화점에서 팝업 매장이 아니라 아예 중고 매장을 좋은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류뿐만 아니라 뭐 명품, 가구, 주방용품까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라든가 국내 또 최고 수준의 백화점에서도 이 중고 매장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부터 많이 이용했던 중고차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도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인증 중고차를 다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도 인증 중고차를 다뤄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려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고차,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트렌드 하면 뭐 저출산 트렌드, 메가 트렌드잖아요. 고령화하고 더불어 비혼 출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수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보곤 했죠. 우리도 유럽처럼 비혼 출산 제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에 책을 읽다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혼 출산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비혼 출산의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거혼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동거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것만으로도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혼인 자녀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동거를 권장하란 말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도로서 혼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낳은 아이, 비혼 출산이라도 국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 낳고 뭐 베이비 박스에 버리고, 최근에는 그 신생아를 막 유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의 비율이 무려 42%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프랑스 62%, 스웨덴 55%, 노르웨이 59%, 이런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비혼 출산이 거의 꼴찌입니다. 2.5%예요. 이것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 혼인을 했는데 뭐 혼인신고를 안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서 늘은 거지, 그러니까 비혼 출산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출산 걱정하고 지원하고 별 막 묘수를 다 짜내고 막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들 다 좋은데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혼인 속에서의 출산만 출산으로 인정하고, 이거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정확한 건 사실 알 수가 없겠죠.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허세 그리고 유행, 이 두 가지가 또 주요한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신기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자, 해외 연구, 외신의 연구는 허세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 대국 한국, 이것이 초저출산 한국,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품으로 청혼하고 호텔에서 결혼식하고, 결혼하면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정도에서 결혼생활 시작하고,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국민에서 1, 2% 정도가 향유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일종의 착각이죠. 집단 착각이 되는 건데, 그런 허세 속에서 내 현실은 뭐란 말인가 이러면서 결혼을 안 하는 거,
SNS라든가 이 비교 문화 뭐 이런 것에서 많이 기인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종의 유행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유행에 빠지면 아주 강렬하게 그 유행이 불어닥치는 이런 경향이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비운이야. 나는 뭐 타인은 지옥이야. 뭐 이런 개인적인 특징이나 소신 이런 게 없음에도 요즘 분위기가 비운이구만 이러면서 그냥 비운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많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은 거죠. 내가 비운을 고집하는 게 허세와 유행의 영향도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인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게임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혼자 즐기고 혼자 하는 게임 이런 거는 단순히 시간 낭비일 수 있는데, 자,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타인들과 연결돼서 아주 글로벌하게 하는 게임들이 있죠. 그런 인터넷 게임은 지금 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사실은 필수적으로 경험해 봐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실제 이 디지털 문명을 만든 창업자 대부분이 인터넷 문명을 게임으로 즐기면서 실력과 야망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도 공부하고 뭐 창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이 SNS로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사실 이 신문명을 제대로 살아가지 마라 이런 것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뭐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사실 거의 다 게임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응용한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메타버스를 살아갈 너희들 인터넷 게임을 하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물론 막 종일 게임만 하고 모든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고 이건 절대 안 되겠지만,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 친구들과 어울리고 경쟁하고 자극받고 또 국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나이의 다양한 직업의 계층의 사람들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디지털 신문명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녀가 게임을 하면 좋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관찰하고 조절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